계집년이 감히 별을 단다는 것 자체가 이 군대의 수치라고. 축축한 시가 연기가 경기도 평택, 대한민국 군수 물류의 심장부인 제7군수지원사령부 이하 7군지사 부사령관실을 가득 채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평택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들과 잿빛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하태석 대령의 눈은 그 풍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책상은 고급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져 그 위용만으로도 웬만한 중대장급 장교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책상 위에는 방금 전 결제를 마친 서류 더미와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수정 잿더리, 그리고 거의 비어가는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사령관 자리가 몇 달째 공석인 지금 이 7군 지사의 모든 것은 그의 손아귀에서 움직였다. 방금 전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국방부 내부망을 통해 전달된 인사동향 보고서였다. 차기 사령관 후보군에, 그것도 유력 후보로 그 여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 대령은 혀를 차며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껐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획득 계획과장 강소영 소령이었다.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서류철을 든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군복 매무새와 굳게 담은 입술로 이 방의 주인이 뿜어내는 오만하고 무거운 공기를 애써 버텨내고 있었다. 부사령관님, 백령도 인근 해상 초계 임무 중 발생한 박일병 부상건 관련 후속 보고입니다. 하태석은 눈길도 주지 않고 손짓으로 서류를 건네받으라는 신용만 했다. 그는 다시 새 시가에 불을 붙이며 물었다. 그래서 그 빌어먹을 놈의 갈비뼈는 붙어가고 있나? 박일병은 현재 늑골 3개가 골절되고 폐 일부가 손상되어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즉, 요즘 애새끼들은 뼈가 무슨 두부로 만들어졌나? 하 대령은 창밖으로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사건은 며칠 전 서해 최전방 백령도 인근에서 일어났다. 고속정의 긴급 회피 기동 훈련 중 강한 파도의 중심을 잃은 박일병이 함선 격벽에 가슴을 세게 부딪혔다. 단순 타박상으로 끝날 일이었다. 그가 신형 방탄복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하지만 박일병이 입고 있던 최첨단 신형 방탄복은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부의 방탄 플레이트가 충격 지점을 중심으로 도자기처럼 균열이 가며 깨져버렸고 그 날카로운 파편이 병사의 폐를 찔렀다. 강소영 소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현장에서 수거한 방탄복의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령님, 납품된 방탄 플레이트의 충격 흡수율이 재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백한? 뭐가 명백해? 하태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강소영을 정면으로 향했다. 위스키로 충혈된 맹수 같은 눈이었다. 강소령, 자네는 서류 나부랭이에만 빠져 사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 훈련 중에 병사 하나 다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통제 못한 책임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나? 하지만 대령님, 이건 병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제품 수만 벌이 이미 전군에 보급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태산중공업 측에 태산. 하태석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태산중공업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노골적인 불쾌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소영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180이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진한 시가 냄새가 그녀를 질식시킬 듯 덮쳐왔다. 강소영이, 자네가 지금 누굴 물고 늘어지려는 건지 알고나 있어? 태산중공업 박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이 7군 지사, 아니, 이 나라 국방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규정, 원칙. 하태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크게 웃었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강소령, 그 규정은 힘있는 자들이 만드는 거고 그 원칙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자네처럼 머리만 좋은 범생이들이 아니라. 그는 강소영이 들고 온 보고서를 빼앗아 들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책상 위 파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 위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진실은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졌다. 그나저나 저녁 식사 준비는 잘 되어가나?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오늘 저녁 박 회장님 모시고 평택항 근처에서 식사 약속 잡은 거. 최고급으로 예약했겠지? 자네는 그런 골치 아픈 계산 말고 이런 섬세한 일에나 신경 써. 여자의 세심함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 알잖아, 자네가 잘하는 거. 모멸감. 강소영의 하얀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식었다. 그녀의 역할은 획득 계획 과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술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띄우고 술을 따르는 군복 입은 접대부. 그것이 하태석이 그녀에게 부여한 여자가 잘하는 일이었다. 강소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녀의 뇌리 속에는 2년 전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떠올랐다. 그녀가 막 획득과로 발령받았을 때 태산중공업의 신형 방탄복 입찰이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실무자로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고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특정 각도의 충격에 비정상적으로 취약한 복합 소재의 취성. 그녀는 방호 능력 미달, 핵심 소재 결함 의심, 계약 부적합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는 하태석 대령의 책상 위에서 단 하룻밤 만에 방호 능력 우수, 일부 경미한 결함은 개선 가능으로 둔갑했다. 그녀는 하태석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필사적으로 항의했다. 대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태석은 그런 그녀를 비웃었다. 강소령. 아직도 군대가 학교인 줄 아나? 애국심만으로 군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태산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역겨워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네 여자 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 누가 밀어줘서 된 것 같아? 줄 잘 서야지 줄. 그날의 기억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서류 속의 결함은 결국 최전방 병사의 찢어진 폐부라는 대가를 요구했다. 알겠습니다. 강소영은 모래를 삼키는 것처럼 껄끄러운 대답을 내뱉었다. 경례를 붙이는 그녀의 손끝이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소영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긴 금고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파쇄되기 직전 몰래 스캔해 두었던 2년 전의 진짜 보고서 원본 파일. 그녀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계약 부적합이라는 붉은색 글씨를 보며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 안에서 자신은 그저 무력한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했다. 진실은 그렇게 또다시 어둠 속으로 묻히는 듯했다. 하태석의 왕국은 너무나도 견고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평택 7군 지사의 공기를 더욱 끈적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박일병의 사고는 개인 부주의 및 훈련 환경 미비로 조용히 덮였다. 강소영 소령은 하태석 대령의 지시대로 태산중공업 박 회장과의 만찬에 참석해야 했고 그날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역겨운 위스키 냄새를 개워내야 했다. 하태석 대령의 권력은 공석인 사령관 자리를 대신해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측근 참모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다. 걱정들 마라. 이번에 오시는 분 내 육사 2기 선배님이시다.
내가 일병 나부랭이 때부터 모셨던 분이야. 나랑은 막역한 사이지. 그는 두툼한 시가를 뻐끔거리며 웃었다. 사실상 내가 이 부대의 진짜 주인이라는 건 변함없다는 소리야. 하하. 그는 이미 차기 사령관의 눈과 귀가 되어 이 거대한 군수 사령부를 계속 주무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측근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첨의 박수를 쏟아냈다. 바로 그 순간 한 참모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국방부 인트라넷에 공식 임명 공고가 뜬 것이다. 대령님, 방금 공지 떴습니다. 신임 사령관. 꺼보라니까. 김 장군님 맞으시지? 하태석이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그러나 참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닙니다. 대령님, 그게. 뭐야, 뜸 들이지 말고 말해.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마트폰 화면을 하태석에게 내밀었다. 임명. 제7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육군 준장 윤서진이. 하태석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윤서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스크롤해 이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요 이력. 학군사관 ROTC 임관. 전투병과 경험 전무. 코넬 대학교 물리학 석박사. 국방부 감사관실 제3과장 주요 비리 감사 담당. 사진 속의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얇은 금속태 안경을 쓴 마르고 차가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었다. 야전 지휘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야 이거. 계집이잖아. 한 참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하태석은 구겨진 공고문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사관실 출신이라고. 냄새나 맡고 다니는 똥파리를, 그것도 여자를 사령관으로 보낸다고. 이건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물먹이기였다.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을 치러보낸 자객이었다. 그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상관없지. 그가 낮게 은조렸다. 전투도 야전도 모르는 비주류 책상 물림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 좋아. 아주 좋은 기회야. 그는 다시 시가를 집어들었다. 초반에 기강을 확실하게 제압해서 내 허락 없이는 서류 한 장 결제 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어주지. 군대가 학교 연구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 하태석이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주겠어. 그는 신임 사령관의 권위를 부임 첫날부터 박살내어 자신의 통제하에 둘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윤서진 준장이 7군지사에 부임했다. 그녀의 부임식은 그녀의 성격만큼이나 건조하고 간결했다. 그녀는 사령부 정문에 도열하는 화려한 의장대 사열이나 불필요한 환영 행사를 모두 거부했다. 하태석이 준비한 성대한 환영 오찬 역시 점심은 거르겠다는 한마디로 취소시켰다.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긴장한 채 도열한 사령부 대강당. 윤서진 준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따위는 보지도 않았다. 그저 강당을 가득 메운 장교들의 얼굴을 천천히 한 명 한 명 훑어볼 뿐이었다. 그 차가운 시선에 하태석조차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는 금속성의 목소리였다. 첫째, 규정을 준수한다. 둘째, 원칙대로 처리한다. 셋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장교들은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것이 끝이라는 듯 단상에서 내려왔다. 부임 연설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하태석의 의전 계획을 모조리 무시한 채 곧바로 사령부의 핵심 부서들을 돌며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획득 계획과 지난 분기 태산중공업과의 방탄복 수의 계약,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군수처. 작년 대비 유류 비축 예산이 40% 증액된 합리적인 이유는 지금 보고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원본 자료라 데이터를 지금 바로 내 태블릿으로 전송하도록. 두루뭉술하게 상황을 넘기려던 과장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원본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미 부임하기 전부터 7군 지사의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고 온 듯했다. 부대 전체에 그녀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얻은 별명, 면도날더 레이저 블레이드이 왜 붙었는지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하태석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신의 집무실 CCTV 물론 불법이었다를 통해 지켜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래, 똑똑한 척은. 하지만 진짜 권력이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나온다는 걸 곧 깨닫게 해주지. 그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신임 사령관에 대한 환영과 존경을 표한다는 명목으로 사령부 근처 평택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한정식집 해송원에서 대규모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그 자리에는 사령부의 주요 간부들은 물론 태산중공업의 박 회장을 비롯한 수십 곳의 주요 군수업체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그것은 환영의 자리가 아니었다. 신임 사령관에게 이 구역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그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에 은밀하게 초대하는 가시가 숨겨진 만찬이었다. 그는 만찬을 앞두고 강소영 소령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강소령. 오늘 저녁 만찬 준비는 완벽해야 해. 특히 사령관님 의전은 자네가 직접 챙기도록.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여자 사령관이니 같은 여자인 자네가 챙기는 게 모양새도 좋겠지. 그리고 오늘 분위기 잘 봐서 사령관님께 술도 좀 권하고. 알지? 자네 역할이 아주 중요해.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도 이제 우리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그 여자 앞에서 증명해 보여라라는 잔인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강소영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하태석의 꼭두각시가 되어 부패한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새로운 지휘관의 칼 끝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볼 것인가? 그녀의 손에 2년 전에 진짜 보고서가 담긴 USB가 차갑게 쥐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평택항의 야경이 거대한 병풍처럼 펼쳐진 한정식집 해송원의 가장 큰 연회실 비룡. 화려한 샹들리에가 불을 밝힌 연회장은 대한민국 군수 산업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은밀한 사교장으로 변해 있었다. 하태석 대령은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입구에 서서 속속 도착하는 군수업체 대표들과 호탕하게 악수를 나누며 어깨를 두드렸다. 아이고,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하, 오늘 주인공은 저 안방마님이지만 잔치상의 주인은 회장님이십니다. 태산중공업의 박 회장은 기름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하 대령의 손을 맞잡았다. 허허, 하 대령이 너무 띄워주시네. 새로 오신 분 아주 깐깐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오늘 잘 좀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감사관실에서 펜대나 굴리던 계집입니다. 이런 진짜 자리는 처음일 테니 오늘 우리가 제대로 보여드려야지요. 두 사람 사이에 교활한 눈빛이 오갔다. 연 회장 안은 이미 값비싼 양주와 음식 냄새, 그리고 노골적인 아첨과 탐욕의 열기로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윤서진 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하태석이 예상했던 화려한 장식이 달린 장성급 예복이 아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짙은 녹색 근무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작은 별 하나와 가슴에 약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어떤 장식도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차가운 안경은 이 방의 질펀한 분위기와는 완벽하게 이질적이었다. 하태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이내 과장된 환대로 바뀌었다. 아이고 사령관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윤서진은 그의 요란한 환영 인사에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감정 없는 눈이 연 회장을 천천히 훑었다. 군인보다 군수업체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는 기묘한 풍경.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은밀한 눈빛과 노골적인 아첨대.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눈에 그리고 기억 속에 담고 있었다. 하태석은 그녀를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양옆에는 계획된 대로 태산중공업의 박 회장과 다른 주요 업체 대표들이 자리 잡았다. 곧이어 궁중 요리를 방불케 하는 산의 진미가 끝도 없이 차려져 나왔고 최고급 양주가 크리스털 잔을 채웠다. 강소영 소령은 하태석의 무언의 압박을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윤서진 준장의 잔에도 술을 채우려 했다. 바로 그때 윤서진이 손을 들어 잔을 덮었다. 됐습니다. 그녀는 서버를 불러 물을 요청했다. 깨끗한 물잔이 그녀 앞에 놓였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하태석은 당황했지만 이내 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 어색함을 억지로라도 깨야 했다. 자, 신임 사령관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제7군수지원 사령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일어서서 잔을 부딪혔다. 위하여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잔을 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깨끗한 물잔만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수십 명의 시선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떨리고 있는 하태석의 술잔과 미동도 없는 윤서진의 물잔에 번갈아 꽂혔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이 자리를 주최한 하태석의 권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군수업체 대표들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노회한 박 회장이었다. 하하. 역시 사령관님은 소문대로 강직하십니다.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능구렁이 같은 처세술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저희가 사령관님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모두 잔을 채우지 말고 사령관님처럼 맑은 정신으로 부대의 발전을 기원합시다. 다른 업체 대표들도 기다렸다는 듯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다. 하태석은 굳은 얼굴로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강소영 소령에게 눈짓을 보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와서 이 분위기 수습 안 해. 강소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운명은 물론 이 부대의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윤서진 준장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치욕스러운 현실에 비겁하게 숨지 않으리라. 강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진 준장에게 다가갔다. 하태석은 그녀가 당연히 술을 권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소영은 옆에 놓인 물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윤서진 준장의 빈 물잔에 정중하게 물을 채워주었다. 사령관님,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식사부터 하시지요. 보고 드릴 긴급 현안이 밀려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태석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거부였다. 동시에 새로운 지휘관의 방식에 동참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했다. 하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 완벽하게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새가 감히 다른 주인을 향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서진은 강소영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식사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태산중공업 박 회장에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나지막이 물었다. 박 회장님, 지난 분기에 납품하신 K-7 신형 방탄복 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방탄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 회장의 얼굴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굳어졌다. 아, 네, 사령관님. 저희 태산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첨단 제품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래요. 윤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데 얼마 전 백령도 인근에서 그 최첨단 제품이 격벽 충격 하나를 막아내지 못해서 병사 한 명이 폐를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연 회장의 공기가 다시 싸늘하게 식었다. 박 회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운용상의 실수가 있었거나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을 겁니다. 저희 제품은 국방 규격의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날 밤 평택항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해송원에 화려했던 연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윤서진 준장은 하태석 대령의 충격받은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따라 일어섰다. 오늘 환영 만찬을 준비해 주신 부사령관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업체 대표님들께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저는 외부 인사들과의 이런 불필요한 저녁 식사보다는 제 부하들과 함께 내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하태석도 박 회장도 아닌 방구석에 굳어 서 있는 강소영 소령을 향해 정확히 말했다. 강소영 소령. 네, 사령관님. 내일 아침 6시 사병식당에서 보지. 지난 3년간의 부대 급양 및 보급 관련 서류 원본 전부를 준비하도록. 사본이나 요약본은 필요 없다. 원본으로.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엄청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화려하게 차려졌던 산의 진미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갔다. 하태석 대령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어 단숨에 양주를 들이켰다. 그의 눈은 분노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모욕감으로 이글거렸다. 감히 이 하태석을. 그는 자신의 철옹성 같던 왕국에 계집이라고 무시했던 저 면도날이 상상 이상으로 깊숙한 균열을 냈음을 깨달았다. 젠장. 그는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쳤고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경기도 평택의 제7군수지원사령부는 부산했다. 신임 사령관이 부임 첫 공식 일정으로 그것도 새벽 6시에 사병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는 소식. 그리고 3년치의 급양 서류 원본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밤사이에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급양관과 취사병들은 밤새 비상근무를 서며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다.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닦였고 모든 식기구는 살균 소독되었다. 어젯밤의 패배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하태석 대령은 새벽 5시부터 식당을 돌며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병사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등 요란을 떨었다. 그는 이 식당이 자신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과시하고 싶었다. 정확히 아침 6시 정각. 사병식당 문이 열리고 윤서진 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관 한 명 없이 어제와 똑같은 흐트러짐 없는 근무복 차림이었다. 하태석이 재빨리 달려나가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따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디귿. 필요 없다. 윤서진은 그의 말을 자르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줄의 맨 뒤에 섰다. 사령관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하게 된 병사들은 긴장감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식당 안에는 오직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식사를 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식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낡아서 구석에서 물이 새고 있는 배식대, 세척 불량으로 물때가 낀 식기 건조기, 그리고 병사들의 식판 위에 놓인 부실한 반찬들. 오늘 아침 메뉴는 소고기 묵국이었다. 하태석이 특별히 지시한 메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서류상 최고 등급 한우가 아닌 기름기만 둥둥 뜬 정체불명의 수입산 냉동육 조각들이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그리고 태블릿에 조용히 저장하고 있었다. 식사를 반쯤 마친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식당 한편에 강소영 소령이 밤새 준비해 온 수십 개의 서류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회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하태석과 주요 간부들 군수처장, 재무과장, 그리고 강소영 소령을 그 테이블로 불렀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서론 없이 선언했다. 지금부터 제7군수지원사령부 급양 시스템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시작한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강소영 소령. 보고하도록. 강소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 하나를 펼쳐들고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망설임이 사라진 냉정하고 정확한 목소리였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육류 납품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장부상으로는 매일 1등급 이상 한우가 1인당 150g씩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실제 검수 사진과 납품업체 평택푸드의 거래 내역서를 대조한 결과 실제 납품된 고기는 등급을 알 수 없는 호주산 및 미국산 냉동 잠육이었습니다. 사진 자료 첨부합니다. 스크린에 뜬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한우라는 도장이 찍힌 박스 안에 실제로는 비계가 가득한 저금 냉동육이 담겨 있었다. 둘째, 채소 및 부식류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할 채소들은 매번 유통기한이 임박한 떨이 상품으로 대체 납품되었습니다. 계약된 신선 유통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며 보고가 진행될수록 급양 책임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태석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강소영이 마지막 장을 덮었다. 서류상으로만 계산해도 지난 3년간 장부와 실제 납품가의 차액, 즉 증발한 예산은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0억도 아니고 50억. 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500억보다 무거웠다. 그것은 병사들의 밥그릇에서 훔친 돈이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서진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하태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하태석 부사령관. 이 50억이라는 엄청난 차액은 모두 어디로 갔나? 그녀의 질문은 더 이상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확신에 찬 신문이었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밥을 훔쳐서 어디에 사용했지? 하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사령관님,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음해입니다. 그는 강소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저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의 행정착오이거나 저 강소영 소령이 사적인 감정으로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그가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강소영을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위기를 벗어나려 발악하던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검은색 베레모를 쓴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7군 지사 소속이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 수사본부 국수본의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푸른색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윤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추정이나 의혹만으로 사람을 잡지 않는다. 나는 오직 증거로만 말한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부사령관실과 군수처, 재무과를 비롯한 군수계약 담당 부서 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개인 금고까지 예외는 없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하태석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또한 오늘부로 하태석 대령의 모든 결제 권한을 정지한다. 이번 급양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TF를 설치하며 그녀는 강소영을 바라보았다. 본부장은 강소영 소령이 맡도록.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지휘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각인시키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하태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뒤로 넘어진 의자 옆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철옹성 같았던 왕국이 부임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계집 사령관의 칼날 아래 병사들의 아침 식당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윤서진의 칼날이 하태석의 심장을 겨눈 순간부터 평택 제7군수지원사령부는 고요한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녀가 일으킨 피해 숙청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한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지배해 온 그들만의 리그를 파괴하는 혁명이었다. 혁명에는 언제나 거센 반동이 따르는 법이다.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는 며칠간 사령부의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간부들은 서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고 사무실마다에는 묵직한 침묵과 의심의 공기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목을 옥죄었다. 결제 권한이 정지되고 공식적인 직위는 허울 뿐이었지만 하태석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조직의 생리를 체득한 노련한 맹수였다. 그는 윤서진의 칼날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더럽고 질척한 정치와 음모의 진흙탕 속에서 싸우면 될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사에 칩거한 채 밤새도록 보안이 불가능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돌렸다. 그가 수십 년간 뇌물과 향응, 그리고 육사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관리해온 인맥들이었다. 국방부의 고위 장성들,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 의원들, 그리고 보수 언론사의 논설위원들까지. 그는 그들에게 교묘하게 편집된 사실과 노골적인 거짓말을 버무려 치명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형님, 저 하태석입니다. 지금 7군 지사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새로운 윤서진 준장. 그 여자 제정신이 아닙니다. 부대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임 사령관 시절의 일들을 전부 들쑤시며 무리한 숙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비육사 출신 사령관이 육사 출신들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군의 근간인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군수 보급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서해안 방어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논설위원님, 특종입니다. 7군 지사에서 지금 페미니스트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승진에 누락된 것에 앙심을 품은 젊은 여소령 강소영이 전투 경험도 없는 여자 사령관을 꼬드겨 부대를 뒤엎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까지 돕니다. 경험 없는 여자 사령관이 젊은 여소령의 미인계에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주된 공격 포인트는 여자와 비주류와 로티시라는 윤서진의 배경이었다. 그는 윤서진의 개혁을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히스테릭한 마녀 사냥으로 강소영의 내부 고발을 질투 어린 모함으로 둔갑시켰다. 그림자의 반격은 효과적이었다. 국방부 상층부로부터 윤서진에게 부대 안정에 힘쓰라는 애매모호하지만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내려왔다. 국회에서는 7군 지사의 과도한 내부 감찰로 인한 군수 마비 우려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예고되었다. 사령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하태석의 편에 섰던 간부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역시 사령관님이 무리한 거였어. 중립을 지키던 이들은 슬금슬금 발을 빼며 몸을 사렸다. 그 모든 압박의 칼날은 특별수사본부 TF의 장을 맡은 강소영 소령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부대 내의 공공의 적이자 배신자가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등 뒤에서 저 X 때문에 부대가 망하게 생겼다. 하 대령님께 줄 데려다 실패하니까 사령관한테 붙어먹었다는 식의 끔찍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육사 동기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압박은 단순한 따돌림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이끄는 TF의 수사는 교묘한 방해에 부딪혔다. 강소령님 요청하신 급양 계약 원본 서류. 어제 서류고 정리 중에 분실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버 백업 파일에 오류가 생겨 그 날짜의 재무 기록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증인들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상실을 호소하며 입을 닫아버렸다. 하태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수사 과정 곳곳에서 교묘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남아 야근을 하던 강소영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그녀가 무심코 수화기를 들자 그 너머에서 기계로 변조된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소영 소령. 아니, 승진하고 싶어서 환장한 강소령 나부랭이. 누구십니까? 내 남편 수원 삼성전자 R&D 센터로 출근하지. 매일 아침 경부고속도로 타던데. 그 길 아침에 대형 트럭들 많아서 위험해. 사고 한 번 나면 크게 나겠더라고.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어린 딸 유나. 동탄에 있는 꿈나무 유치원 다니던데. 노란색 병아리 반 맞나? 그네 타는 거 참 좋아하더군. 강소영은 숨이 막혀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더 파고들 생각 마. 내가 지금 파헤치는 게 뭔지 알고나 덤비는 거야? 내가 다음에 파헤칠 건 내 가족의 무덤이 될 테니까. 딸깍.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거대한 조직의 어둠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소영은 핏기 하나 없는 헬쑥한 얼굴로 윤서진 준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군복은 다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윤서진에게 그동안 겪었던 외압과 수사 방해, 그리고 어젯밤의 협박 전화에 대해 보고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군인이 아닌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저들은 괴물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까지. 윤서진은 말없이 일어나 집무실의 거대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평택항의 부두와 거대한 군수 창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한 채였다. 강소령. 뱀을 잡을 때는 대가리를 가장 먼저 쳐야 하는 법이다. 네. 윤서진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급양비리? 그 50억? 그건 놈의 꼬리에 불과해. 그녀는 집무실 중앙의 작전 상황판으로 걸어갔다. 저들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정치질로 시간을 버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놈의 심장에 칼을 꽂을 것이다. 심장이라니. 말씀이십니까? 저들의 진짜 심장. 하태석의 권력과 돈의 원천. 바로 군수품 계약 비리,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인 태산중공업 방탄복 계약이다. 윤서진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태석이 정치적인 여론전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방탄복 계약과 관련된 핵심 증거들을 모두 인멸하고 급양 비리는 실무자 몇 명에게 떠넘기며 꼬리를 자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정점에서 조직 안정을 명분으로 자신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리라는 것까지. 강소령, 자네가 받은 협박은 놈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놈의 심장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지. 하지만 방탄복 계약 서류는 이미. 놈들이 종이 서류는 없앴겠지. 윤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데이터는 죽지 않는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군수품 획득 절차 검토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녀의 작전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사령부 간부들뿐만 아니라 국방부 감사실과 과천의 방위사업청 전문 감사 인력까지 모두 소집해 화상으로라도 즉시 연결하도록. 그리고 그녀는 하태석 대령에게도 공식 통보를 보냈다. 직위 해제 상태가 아닌 권한 정지 상태인 그를 부른 것이다. 하 대령에게는 사령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사령관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의혹을 해명할 마지막 기회라며 위원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거부할 수 없는 덫이었다. 하태석이 정치질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은 가장 자신 있는 규정과 팩트의 전쟁터로 그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였다. 몇 시간 뒤 사령부 대회의실.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윤서진 준장과 강소영 소령,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연결된 국방부와 방사청의 감사관들이 자리했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마지못해 참석한 하태석 대령과 그의 측근인 군수처장 획득과장 강소영의 후임이 앉았다. 하태석은 이 자리가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임을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오히려 오만한 표정이었다. 윤서진은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K-7 방탄복 계약과 관련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서류들을 띄웠다. 계약서 제5조 사망. 납품 지연 시의 배상금 규정이 통상적인 방사청 규정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제27조. 핵심 방탄 소재의 원산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하태석과 그의 측근들은 실무자의 착오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윤서진의 논리적인 반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마침내 윤서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좋습니다. 세부 사항은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최종 성능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계약 적합 도장이 찍힌 최종 보고서를 띄웠다. 그 보고서 하단에는 강소영 소령의 서명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었다. 하 대령. 이것이 이번 방탄복의 최종 성능평가 보고서가 맞습니까? 하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함정에 빠진 것은 자신이 아니라 윤서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입니다, 사령관님. 실무 책임자였던 강소영 소령이 직접 테스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 서명한 공식 문서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신뢰하고 결재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강소영에게 떠넘길 완벽한 명분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 강소영이 이제 와서 저 서명을 부정해봤자 위조의 증거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윤서진 준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포식자가 짓는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였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보고서는 가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새로운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저는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의뢰하여 지난 5년간 이 부대의 모든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수정된 기록, 주고받은 이메일. 전부. 하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그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비수처럼 들려왔다. 이것이 바로 하 대령의 지시로 서버에서 삭제되었던 진짜 최종 보고서 원본입니다. 스크린에는 성능 미달, 계약 부적합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강소영 소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진짜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태석이 자신의 측근에게 보낸 이메일 원문까지 함께 떠 있었다. 제목 아리 태산 방탄복 최종 보고건. 보낸 사람 하태석. 내용 강소영 소령 보고서 당장 파기할 것. 적합으로 새로 만들어서 올려. 서명은 내가 처리할 테니. 이거는 박 회장님과 직결된 문제임. 무조건 진행시켜.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하태석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속 두 개의 보고서, 하나는 위조, 하나는 진실을 번갈아 가리키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면도날이 아니라 죄인의 목을 치는 망나니의 칼처럼 무겁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하태석 대령. 위조된 서명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리고 이 두 보고서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그 진실은 백령도에서 당신의 부하가 흘린 피의 대가입니까?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대회의실 안에는 오직 스크린 속 두 개의 보고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하태석의 권력이 만들어낸 거짓된 완벽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소영의 양심이 지키려 했던 묵살된 진실이었다. 그 극명한 대비는 하태석 대령이 수십 년간 경기도 평택의 제7군수지원 사령부에 쌓아 올린 위선과 부패의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공성추와도 같았다. 하태석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다. 그의 뇌는 필사적으로 이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삭제된 파일, 디지털 포렌식. 그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책상 물림들이나 쓰는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계집이라 무시했던 전투병과 경험도 없는 저 책상 물림 학자 출신 사령관이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최첨단의 무기를 들고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완벽하게 걸려든 꼴이었다. 조작이야. 그의 목에서 절규에 가까운 고성이 터져 나왔다.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강소영, 저 계집이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한 거라고.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이 모든 죄를 강소영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는 강소영을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기세로 노려보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회의실 안에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함께 참석했던 과천 방위사업청의 감사관들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고 국방부 감사관들은 이미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어제까지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던 칠군지사의 측근들이었다. 그의 오른팔이던 군수처장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재무과장은 마른 입술만 달싹일 뿐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쥐새끼들이기 마련이다. 윤서진 준장은 그의 광기 어린 발악에도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에 마지막 수를 두는 체스 마스터처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조작 여부는 곧 밝혀지겠지. 그녀의 시선이 하태석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포렌식 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 대령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스마트폰,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태산중공업 및 관련 업체들의 모든 서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방탄복 계약 비리는 몸통일 뿐 뇌물과 향응이라는 피의 흐름까지 모조리 추적하고 있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자신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태석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을 내뱉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오만함과 육사 라인이라는 견고한 권위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초라하고 겁에 질린 한 명의 범죄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대회의실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태석의 수하들이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 수사본부 소속의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베레모와 견장은 그들이 칠군지사 소속이 아닌 사령관 직속의 심판자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윤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가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심판관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하태석 대령. 그녀는 그의 계급을 분명히 호명했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직권 남용, 특정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 제공, 그리고 태산중공업을 포함한 다수 업체로부터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즉시 신병을 확보하고 사령부 내 모든 공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라. 수사관들이 다가와 하태석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난 듯 텅 비어 있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회의실 안을 선명하게 울렸다. 한때 대한민국 군수 물류의 심장인 이평택 기지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가 죄인이 되어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줄과 인맥이 능력과 원칙을 짓밟았던 제7군수지원 사령부를 수십 년간 지배해 온 부패한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강소영 소령은 떨리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태석 대령의 충격적인 체포는 거대한 부패의 댐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다. 윤서진 준장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은 썩은 물처럼 고여있던 대한민국 군납 비리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하태석의 컴퓨터와 압수된 수십 개의 대포폰에서는 그가 태산중공업을 비롯한 군수업체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과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 회장님, 이번 K-7건은 제가 완벽히 처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있는 그 상가건 제 천안 명의로 부탁드립니다. 김 사장, 다음 주말 해송원 예약해두게. 국방부 장군님 모시고 내려갈 테니 섭섭지 않게 준비하고.
단순한 청탁을 넘어 노골적인 뇌물 거래와 인사 개입, 심지어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내역까지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평택 7군지사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하태석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불량 군수품을 납품하며 특혜를 받아온 군수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국방부와 과천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들의 이름까지 터져나왔다. 하태석이 여론전을 위해 접촉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일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언론은 연일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군수비리라며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불량 방탄복을 입고 폐를 다친 백령도의 박일병 사건은 이 거대한 비리의 상징이 되었다. 폭풍의 진원지가 된 평택 제7군수지원사령부 내에서도 대대적인 후속 조치, 즉 대청소가 이어졌다. 윤서진 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태석의 측근으로서 비리에 적극 동조했거나 알면서도 방관했던 수십 명의 영관급 간부들이 모조리 직위 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주요 보직은 그동안 육사 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줄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유능한 학구나 로티씨 및 학사 장교들로 즉각 채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는 강소영 소령이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핵심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대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그리고 동시에 하태석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부사령관 직무대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부대는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 더 이상 사령관의 식사 메뉴를 챙기는 불필요한 의전도 실무자를 괴롭히는 보고를 위한 보고도 사라졌다. 모든 업무는 투명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오직 능력과 성과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 급격한 변화를 어색해하고 불안해하던 부대원들도 점차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부패한 간부의 사병이 아니라 국가의 물류를 책임지는 당당한 군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대령 계급장을 단 강소영은 자신의 집무실, 즉 하태석이 사용하던 바로 그 방에 섰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가 냄새를 지우기 위해 그녀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평택의 바람이 밀려들어와 썩은 공기를 밀어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그 안에는 윤서진 준장이 새로 구축한 실시간 군수 흐름 모니터링 시스템이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 어떤 밀실이나 검은 거래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7군지사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 뒤 초겨울의 차갑고 맑은 햇살이 평택 7군지사의 연병장을 내리쬐고 있었다. 윤서진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동계 전투 식량과 발열팩에 대한 성능 평가가 한창이었다. 과거라면 태산중공업 같은 특정 업체와 하태석의 집무실 혹은 해송원 같은 밀실에서 결정되었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연병장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직접 전투 식량을 시식하고 발열팩의 성능을 꼼꼼히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가는 즉각 태블릿에 입력되어 사령부 내부망을 통해 모든 부서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최종 납품 업체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될 터였다. 그리고 그 현장의 중심에는 이제 막 대령 계급장이 어깨에 자리 잡은 강소영 부사령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협박에 떠는 나약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현장을 지휘하며 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유능한 지휘관으로 완벽하게 성장해 있었다. 발열팩의 지속시간 편차가 큽니다.
비업체 제품은 즉각 샘플 전량 회수 조치하고 원인 분석 보고 올리도록.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진 준장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냉철한 외과 의사였다. 그리고 이제 환자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강소영이라는 새로운 면역 체계를 갖추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를 들었다. 국방부 장관 직통 라인이었다. 장관님, 저 윤서진입니다. 네, 7군 수지원 사령부에 대한 구조 조정 및 시스템 정상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이제 저는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소속, 즉 국방부 감사관실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모두가 탐내는 군단 장급으로 가는 지름길인 화려한 야전 지휘관의 자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기피하는 어둡고 외로운 감찰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그녀의 결정에 수화기 너머의 장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며칠 뒤 윤서진 준장의 이임식은 그녀의 취임식 때처럼 간결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그녀는 화려한 칭송이나 작별 인사를 원치 않았다. 부대 강당에 모인 장교들에게 그녀는 부임 때와 똑같은 세 마디만을 남겼다. 규정을 지켰다. 원칙대로 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졌다. 그녀가 떠나는 날 사령부 정문 앞. 공식적인 환송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지만 그곳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길게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거수 경례나 박수 대신 존경과 감사가 담긴 깊은 침묵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것은 하태석이 강요했던 복종의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심이 담긴 무게감이었다. 그녀가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직전 강소영 대령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강 대령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령관님, 아니 준장님,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서진은 처음으로 강소영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 대령, 이 부대를 부탁한다. 그녀는 차에 오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잠시 떠나는 것뿐. 언제나 당신 뒤에서 그리고 이 군대 전체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녀를 태운 검은색 승용차는 초겨울의 햇살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폭풍처럼 나타나 썩어 빠진 모든 것을 뒤엎고 또다시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의 씨앗은 이제 강소영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통해 이 평택의 땅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녀가 세운 규정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기둥은 굳건히 서 있었다. 윤서진의 칼날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군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패가 존재하는 한 그녀의 감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군복을 입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존재 가치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검찰과 법원은 평택 7군지사 게이트를 이례적인 속도와 강도로 처리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하태석과 그의 부역자들은 그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다. 하태석 대령. 그는 군사법원 최고법정에서 적전 이적 행위에 준하는 군수품 비리 및 직권 남용, 뇌물수수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는 군복이 벗겨지고 모든 계급이 박탈당한 채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으며 남은 여생을 국군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군 경력과 연금은 모두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태산중공업의 박 회장 역시 민간 법원에서 거액의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들이 밀담을 나누던 평택항의 해송원은 군납 비리의 상징이 되어 문을 닫았고 흉물처럼 버려졌다. 그리고 봄이 찾아온 제7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실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하태석이 뿜어대던 역겨운 시가 연기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해에 짭조름하면서도 신선한 봄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방의 새로운 주인 정식으로 부사령관에 취임한 강소영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바라보는 풍경은 하태석이 보던 그것과 똑같은 평택항의 부두와 거대한 물류 창고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그것은 더 이상 사적인 이익을 위한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전방 백령도와 연평도의 병사들에게 생명줄을 이어주는 대한민국의 혈관 그 자체였다. 부사령관님.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젊은 장교가 경례를 붙이며 들어왔다. 새로 획득 계획 과장을 맡은 능력 하나로 발탁된 비육사 출신의 소령이었다. 차기 K-8 신형 방탄복 입찰 최종 결과 보고입니다. 강소영은 자리로 돌아와 그가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태산중공업은 최종 탈락했군. 네, 그렇습니다. 성능평가 점수에서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대신 대진정밀과 한국화이바 두 곳이 최종 경합을 벌였고 강소영이 화면을 넘기며 물었다. 백령도 해병부대의 야전 테스트 결과는? 네, 여기 있습니다. 병사들의 실착용 기동성 평가와 방탄 성능 실사격 테스트에서 대진정밀의 제품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소영은 한참 동안 데이터를 꼼꼼히 살폈다. 가격은 대진정밀이 경쟁사보다 조금 더 비쌌다. 과거 하태석이었다면 당장 예산 낭비라며 담당자를 질책하고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를 밀어붙였을 것이다. 좋아. 강소영이 결제 버튼을 눌렀다. 규정과 데이터에 따라 대진정밀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다. 탈락한 업체들에는 성능평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제기 절차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도록. 알겠습니다. 젊은 소령의 얼굴에 부패가 아닌 원칙에 따라 일한다는 자부심이 어렸다. 소령이 경례를 하고 나가자 강소영은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로 세웠다. 그것은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한 통의 감사 편지였다. 존경하는 강소영 대령님께. 저 백령도에서 다쳤던 박일병입니다. 대령님과 윤서진 장군님 덕분에 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도 많이 좋아져서 이젠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군에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국가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소영은 편지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것이 자신이 싸웠고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이유의 전부였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보안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국방부 내부망을 통해 전달된 최고 등급의 보안 뉴스 클리핑이었다. 속보 국방부 육군 본부 대상 대규모 정기 감찰 착수. 보이지 않는 감사관의 보고서 파문. 기사는 최근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정체불명의 감사관실 보고서 한 장의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보고서는 그 어떤 외압이나 청탁도 통하지 않는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으로 작성되어 장관에게 직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은 그 기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윤서진 준장. 그녀는 평택을 떠났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면도날은 이제 서울,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에서 더 거대하고 은밀한 부패의 뿌리를 향해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강소영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잿빛이던 서해 바다 위로 어둠을 밀어내며 장엄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태석이 말했던 암탉이 우는 새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구시대의 밤이 끝나고 규정과 원칙, 그리고 책임이라는 새로운 빛이 밝아오는 진정한 새벽이었다. 윤서진이 뿌린 씨앗은 이제 강소영이라는 나무로 자라났고 그 나무는 이제 평택 7군지사 전체를 지키는 숲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숲은 이제 막 대한민국군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은 분명히 오고 있었다.